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5일 뉴욕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또 뭐 어제 월요일인데 오늘 화요일이고 날씨가 그래도 생각보다 조금 덜 추워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류 인플루엔자가 어제 또 발견이 돼가지고 이 살처분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생각 없이 사실은 예전엔 그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근데 봤더니 그냥 병 걸렸다고 그 동물들을 죽이는 거더라고요. 이 살처분이라는 게. 뭐 우리가 먹을 건데 감기 걸리면 안 되겠죠. 걔네들도. 어쨌든 상당히 좀 그 뉴스 그냥 그런 들었는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들도 깊이 생각해 보면 되게 의미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의사당 1번 출구 시간에 신인규 변호사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쇼미더민심 시간에는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형 뉴스노트 본부장과 한 주간의 민심 짚어보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용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니까 써니님이 백일아기 웃음 박용준 기자님 웃어주세요. 백일아기가 그렇게 웃는군요. 근데 그 바로 밑에 전유성님이 의미심장 말했어요. 방통위를 없애버립시다. 방송 자율에 맡기고 심사, 심의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하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 했었는데 사실 방통위가 없었었죠. 그러다가 만들어진 건데 그 이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년 전에 온 나라가 요소수 대란으로 아주 난리가 났었단 말이죠. 근데 또다시 요소수 대란이 코앞이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 비싸지도 않고 평소에 너무 흔해서 있는지도 몰랐던 요소수. 저도 2년 전에는 대란이 벌어지면서 처음 알았는데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중국에서 국내 수급 불안을 이유로 수출을 통제하면서 대란이 코앞이라는 소식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 그때도 중국 이런 쪽에서 안 준다 해가지고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일이 왜 계속 벌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3개월 전부터 외신에서는 경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중국 의존도 낮추고 국산화 지원하자 이런 얘기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래도 정부가 발빠르게 그 당시에는 대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큰 혼란은 좀 있었지만 아주 큰 문제는 또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번 같은 경우는 왜 준비도 했을 텐데 사전 경고도 있었고 왜 이런 겁니까? 이게 경고도 하고 사전에 준비도 해서 이제 이번에 잘 넘어가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지난해 71%에서 올해 91%로 크게 늘었습니다. 수출 다변화를 공언했지만 중국산이 가격이 싸다는 경제 논리 앞에 맥을 못 쳤습니다. 정부는 3개월은 버틸 수 있다며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출 제한이 내년 1분기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있으면서 품귀나 가격 폭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주유소에선 요소수 판매 개수 제한 안내문을 붙인 상태입니다. 다른 주유소들도 재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선 벌써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싸니까 어쩔 수가 없다. 좀 이런 논리인데 그래도 그렇지 이 똑같은 일을 또 몇 년 주기로 계속 겪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71%에서 중국 의존도가 91%로 늘어났다.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위기 대응을 그래도 뭐 아무리 싸서 우리가 못 놓는다 하더라도 뭔가 좀 방법은 좀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에 이제 요소수 풍기 사태 때 정부가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때죠. 그리고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만들었거든요. 이거 네. 그래서 이 군사안보뿐만 아니라 이런 경제안보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안보를 챙길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 이래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공급망을 유지하기, 이제 요소수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이랑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지만 정작 수입 루트가 막혔는데도 아무런 사전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부는 또 요소를 이제 요소로 요소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소를 일정량 이제 공공 물량으로 비축하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조달청에서 이거를 하려고 해도 민간 사업자들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또 민간에 참여 안 하니까 조달청에서도 이걸 고무하는 예산도 이제 안 잡고 계획도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 계획도 안 잡혀 있는. 근데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걸 그런 이유로 그냥 손 놓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국산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불안감을 줄일 네. 수 있도록 좀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죠. 이게 오피넷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게 오피넷 일반적으로 이제 석유 가격, 뭐 경유나 휘발유 가격 보실 때 가끔 보실 텐데요. 이 오피넷의 요소수 현상을 이제 거기다 올릴 테니까 소비자들이 그걸 알고서 재고가 있는 주유소로 가면 된다. 이렇게 2년 전에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정작 이 게재 주기가 이게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실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그거를 보고 가면은 요소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가 안 올라오는 거군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럴 때 우리 중국하고 사이도 안 좋아서 달라고도 못하고 참 큰일 났네요. 자,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인유한 혁신이 완전히 챙피만 당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내놓는 혁신안들마다 뭐 정권을 주고 다 밀어주겠다고 그런 말은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도부하고 뭔가 안 맞더니 결국은 또 싸움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예, 혁신위에서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혹은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고하는 내용이 담긴 6호 혁신안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정식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구하며 지도부에 이날까지 답을 달라고도 했습니다. 혁신위 활동에 호응하지 않는 지도부를 향한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최후 통첩은 최고위원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지도부는 혁신위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송래에는 자신들의 용퇴를 논의하기에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임요한 혁신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도 일찌감치 묵살당했는데요. 안 위원장은 어제 전화기까지 꺼놓은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네, 인요한 위원장 진짜 체면이 많이 구겨졌는데 이게 어떻게 공관위 관련해서 또 최고위원회 안건으로도 상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그 지도부에서는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얘기 듣지도 못했는데 너네들이 그런 얘기 우리한테 해달라고도 안 했잖아. 이런 얘기였고 최고위원회 우리가 올렸는데 왜 니네가 우리를 무시했니? 이게 또 혁신 얘기였고 서로 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오신환 위원이 혁신위원이잖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간에 지금 너네는 우리한테 얘기 안 했어. 뭔 소리야? 했는데 니네가 안 올렸어. 막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양새이던데 결국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안 도와주게 되면. 그러니까 전화기까지 꺼놓고 그러게 되겠죠. 자, 인유한 위원장이 어쨌든 중요한 건 이준석 대표하고도 싸우고 뭐 도덕이 어쩌고 뭐 부모님이 어쩌고 별 얘기까지 다 하더니 결론적으로는 그냥 끝내버릴 것 같다. 네. 그렇죠? 이게 좀 조기 해체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기 해체 수순으로 가면은 반대로 당대표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혁신위를 만든 게 바로 당대표이기 때문인데요. 당대표, 김기현 당대표가 당시에 이제 직접 정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출범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혁신위가 이제 별다른 힘을 못 쓰면 오히려 지도부의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는 7일 또 이제 혁신위 그 전체회의가 있는데 네. 당시 이제 그때 조기 종료와 함께 비대위 전환 요구를 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비대위로
가냐 안 가냐 이거는 결국 김기현 체제를 총선까지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 이런 네. 얘기인데 반대로 이제 비대위 전환 요구가 이제 힘을 못 얻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김기현 체제는 총선까지 계속 가면서 선대위를 조기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혁신위는 아무런 성과 없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그러겠죠. 현실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지금 니베레님이 정확히 말했어요. 혁신 없는 혁신이 서로 배지 달려고 안 달래고 있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디키님, 요소수 대란 시작됐어요. 3배나 올랐습니다. 10리터 28,000원이네 이러네요. 와 대단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 손땡땡님 뇌물 보관 창고 공개해 주세요. 뇌물 보관 창고 진짜 있답니까? 아 진짜 별게 다 있네요. 얼마나 많이 받으면 보관 창고가 있는 건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우 정말 너무 잘했어. 예를 들어 1,500을 누려야 돼. 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란 야생삼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지리산 산양산삼인데요.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가 자연산삼과 진배가 없대요. 이 사포닌 함량이 많이 들어있으면 피부도 뽀해지고 얼굴도 예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이러더라고요. 틀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39만 원에 2박스 드립니다. 사은판까지 드리면 한 박스에 15만 원꼴로 홍삼값에 산삼을 드시는 그런 효과를 갖는다고 합니다. 내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사시는 게 좋겠고요. 늘 피곤함을 느끼는 분, 손발이 차가운 분, 넘치는 활력과 기력이 필요한 분,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지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지리산 천년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산삼 순백, 순백이라는 말이 주는 아주 또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전화 문의는 1666-1080으로 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서 산삼 순백 치시면 언제든지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이 된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의사당 1번 출근을 진행하겠습니다. 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그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의 속풀이 코너. 이 두 분이 만약에 의회 진출하게 되면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이제는 아니지. 뭐 이름은 그대로 놔두고. 사장 1번 입구로 바꾸면 됩니다. 아, 그럴까요? 출구가 아니라 들어가는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윤기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빨리 신윤기 변호사님 소개하는 멘트를 바꿔야 돼요. 신윤기 변호사가 아니라 대표님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제 공식 명칭이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창준위원장으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 야, 예. 멋있는데요? 헷갈려요. 매번 이 명칭이 계속 맨날 바뀝니다. 바뀌죠? 볼 때마다. 나 외울 수가 없어, 솔직히 말해. 국바세였다가 편한 걸로 불러주세요. 정바세였다가. 내가 알기로 안 변하는 거 딱 하나, 변호사. 이게 큰 일을만 얹어드리면 이 자격이 박탈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죠. 여기 보니까 도가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우리 대표님 응원하러 왔어요. 이러시는데
많아요? 저는 이제 극소수의 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극소수의 팬덤이 있어서 예,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저께 KBS 라디오 주진우 씨가 하던 그 라디오 거기를 이제 나갔는데 거기가 원래는 주진우 씨 나가고 난 다음에 동접자가 몇백 명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지난주에는 200명인가 한 명이 그랬는데 어제 갑자기 처음 몇백 명이 들어와 있는 거였어요. 내가 이거 역시 이제 나의 실력에 들이더라고. 모양의 효과.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만 이준석 대표가 나오려고 딱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물론 이제 우리를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기 대표님 나오신다니 일찍부터 왔습니다. 막 이런 멘트들이 있더라고요. 참. 조금 씁쓸하네요. 갑자기 씁쓸하네요. 표정이 상당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표정인가요, 그 표정은? 자, 그래도 두 분을 응원하시는 왕자 어린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빅토리를 외치시면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6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을 했습니다. 총선 출마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던 원희룡, 박민식, 추경호 이른바 스타 장관들이 개각 대상이 되었는데요. 스타 장관이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난 솔직히 우리 작가님이 스타 장관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름이 알려진 장관이라고 제가 다시 고치겠습니다. 이번 개각 어떤 점에 주목하셨는지 우리 임세현 대변인. 근데 뭐 달라진 게 있나요? 뭐 저희는 사실 그런 큰 감동이 없습니다.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 전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수석이 바뀌었어요. 6명인가 바뀌었는데요. 뭐 국민들은 크게 달라진 점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약간 어쩌라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요. 뭐 이분들 어차피 총선 나가려고 이미 준비되었던 분들 아닌가. 그래서 특별한 감동이 없고 약간 카드 돌려막기 느낌? 리볼빙? 뭐 이런 느낌입니다. 리볼빙. 네. 그래서 뭐 중폭 이러는데 그 중폭이라는 말도 참 생소해요. 이런 말 자체가요. 그리고 뭐 보니까 외교부 차관이었던 분이 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간다던가 그리고 얼마 전에 경제수석이었던 최창무 네. 수석이 경제부총리 갑자기 간다던가에 그런 뭐 어쩌라고 그 외교부 차관이 갑자기 중소벤처부 장관을 가는 희한한 사태. 그러니까.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개각이고요. 그만큼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폭이 작다. 그리고 그만큼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소위 말하는 이 고위직에 하려는 사람이 진짜 없나 보다. 이 정부와 한 몸이 한 배를 타다 보면 어느 순간 추락할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보여진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은 여기 있던 사람이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국회에 있던 사람이 다시 여기로 가고 뭐 왔다 갔다 서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우선은 저 자막에도 스타 장관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나 이렇게 스타 부를 거면은 저도 그냥 스타 패널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스타 MC시고 뭐 다 그냥 전 국민을 스타화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맞지 않는 해석 같고요.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정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선무당이 나라 잡는 꼴 아니냐. 그래서 선무당 저는 개각이라고 보고요. 네. 일단은 쇄신에 대한 의지는 없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에서 더 이상 국민과 소통하고 교정할 의사는 없다라는 게 확인된 인사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판타스틱 4라고 해서 이상민,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요 4명이 사실 그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던 장관들인데 그중에 원희룡, 박민식 장관만 교체가 되고 가장 문제를 일으켰던 이상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쇄신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저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여성이 이제 3분 들어가면서 뭐 조금 더 이제 성비의 균형을 맞추고 뭔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분들 6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대한민국이 행정부가 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관료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법부가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인데 저렇게 6명을 그냥 딸랑 장관으로 시켜놓으면은 저분들 가서 얼마나 관료들이 베껴먹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위기의식을 갖고요. 네. 특히 저 6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능력이 검증이 된 바가 있습니까?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철학도 안 보이지만은 저분들하고 공유되는 인식과 철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말 잘 듣는 분들 앉혀놓고서 내각의 모양만 갖추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했을 때 관료들이 더 주도권을 강화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미칠 해악을 생각하면은 정말 잠이 안 오는 그런 인사다. 저게 봅니다. 요즘 잠을 못 주무시는군요, 결론적으로. 근데 우리 두 분이 스타 패널인 건 맞아요. 예. 그건 맞습니까? 예.
민망하네요. 그건. 아니 진짜.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는 아닌데 어쨌든 두 분이 스타인 거 확실히 맞고 김명찬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들이 무슨 스타예요. 다 총선에서 낙동강 오리야 될 것 같아요. 몇 명 빼놓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는 박민식 장관을 무슨 스타 장관이라고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름 TV에 처음 나오면은- 들어본 분도 많을 거예요. 아니, 이름 TV에 처음 나오면 다 스타가 되는 겁니까? 화면에 나오면 다 스타가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말 연초에 원포인트 개각설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버티게 그 자리에 있게 한 다음에 아주 나중에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딱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이분을 내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혼자 이제 탁 또 튀겠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확실히 대통령이 예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장관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좋아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만은 총선에서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좀 해달라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요.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인기 많고 그야말로 스타 장관이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스타는 맞습니다. 뭐 이름이 많이 알려졌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한동훈 이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아 그래요? 술 안 네, 먹는? 알코올 안 먹는 윤석열. 그렇기 때문에 그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냐라는 건데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콘크리트 60이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1년 넘게, 2년 가까이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뒤에 그림자로 보이는 게 한동훈 장관인데 그럼 과연 이분의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 그럼 이꼴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른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긍정적인 이미지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동훈 장관도 저렇게 계속 뭐 세금 받으시면서 정치적 행보하시고 이른바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할 만큼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만 갈비 뜯으시고 그만 스타 진짜 스타 만나셨더라고요. 이정재 배우랑 만나고 하셨는데 왜 국민 세금을 왜 자꾸 사전 선거 운동을 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말한 것처럼 일국의 국무위원이 왜 저렇게 한동훈 지도까지 나올 정도로 왜 국내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전 선거 운동을 하는지 그러시려면 그냥 옷을 벗고 정치인 행보로 가시면 되지 왜 국민의 세금 받고 저 공무원이 고위공직자가 저러고 다니십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국민이 이번에 이 정부 들어서 희대의 일들을 많이 봐요. 어떻게 국무위원이 그 장관이 저렇게 자기 정치인 행보를 하는지 심지어 원희룡 장관은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나서 본인의 정치 행보를 논의를 합니다. 낮에 업무 시간에.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이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정권은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뭐 대통령 그런데 부인께서 비난도 안 받군요. 가방도 받으시고 뭐 등등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 보면 참 뭐 답답할 지경이죠. 국민께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그렇군요. 네네. 근데 그 기자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언론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사진을 괜찮은 사진들을 이렇게 쭉 뽑아주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은 사진이 진짜 되게 선해 보이고 잘 찍은 사진들이 주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부인에 대한 사진을 뭐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는 하긴 했는데 어쨌든 기자들이나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을 되게 띄워주고 열심히 밀어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한 장관의 능력이나 업무 성과나 이런 거는 조금 뭐가 있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오늘은 좀 캐릭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동훈 장관 이번에 사진을 3시간 동안 기차도 연기해서 찍길래 제가 이제 한가한 장관이라고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한가한 장관? 네, 한가해 보여가지고 한가한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스타 장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도 인기도는 좀 있고요. 네. 주관적으로도 본인이 스타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거 이제 소위 말하는 연예인병, 인기병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는 이분이 그 사진 찍는 거를 굉장히 즐겨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요청 있을 때만 뭐 저도 민망하게 찍는 정도인데 이분은 막 그냥 대놓고 이렇게 찍는 걸 보면 굉장히 본인에 대한 그 스타 의식은 이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인정을 드리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 사퇴 시한이 1월 11일인데 그 전까지 저는 지금 두 가지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간동훈인데요. 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지율을 재면서 12월 달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이나 뭐 박수근 되게 그 최수훈 상병 사건 관련된 박정훈 대령 그 특검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대한 그 추이를 좀 볼 것 같아서 간동훈이고
또 하나 이제 방동훈이죠. 방동훈. 이건 이제 방패동훈인데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면서 대구 쪽에서 바람을 일으킨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 차원에서는 그러면 이제 방동훈을 투입해가지고 방패로 쓰겠다. 네네. 그래서 전 지금 한동훈 장관은 매우 한가한 상태에서 간동훈 아니면은 방동훈이다. 전 둘 중에 하나로 쓰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야, 무슨 네이밍도 엄청 잘하네요. 방동훈, 아니, 인기인이기 때문에 별명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별명이 많습니다. 한가 X도 있고. 한가한? 한가한 장관으로. 아니, 한가 X. 한가 X는 아니, 뭐예요? 그 한가한으로. 이제 한가한 뒤에 장관이. 다른 게 있죠. 아, 또 다른 게 있어요? 아, 너무 난- 하시네, 아침부터. 나는 모르는데. 전 갑자기 이해가 됐습니다. 아, 또 제가 모르는 또 뒤에 뭐 X 붙어 있는 네, 뭐가 한가 있군요. X. 알겠어요. 아, 드디어 알았어. 한가한으로 해주세요. 시간을 3시간 동안 연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한가해 보여가지고 제가 한가한 장관이라고 그렇군요. 자, 지금 근데 우리 댓글에 막 알려주고 계세요. X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인규 X 나오는데 도가던 신인규 KR, 신인규 KR 이게 뭐예요? 하여튼간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준석 신당의 어쩌면 방패막이나 대항마 이런 걸로 그 역할을 축소시키고 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본인에게 뺏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럴 수 조금만 있겠다. 첨언드리면 이제 네. 방동훈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방패 한동훈으로 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을 이준석 대표의 대항마 수준으로는 소비시키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예상을 아,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TK 쪽으로 도전을 선언했는데 이 TK라는 곳이 굉장히 그 표심이라는 것이 그 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요.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보수 내부에서도 좀 회의적인 여론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정부 여당에서 전략을 세운다면은 한동훈 장관은 좀 더 다른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이준석 대표 막는 용도로만 쓰고서 소진시키기에는 그러진 좀 않겠다. 너무 카드가 저는 뭐 그렇게 한동훈 카드 좋은 카드 생각은 안 하지만은 그분들은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 어제부터 지역구 나갈 사람들 모집하고 그런 거 하고 있던데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수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보수에서도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은 보수 내부 정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뭐 평가를 더 이상은 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는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출마자들 모집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는 호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보수 내부에서 호응이 오기보다는 좀 중도 무당층 내지는 보수에서 실망하고 떠나가신 분들 중에서 이제 호응층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아마 근데 대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또 보수세가 워낙 강한 곳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 내에서는 한동훈 장관 카드를 좀 더 다른 용도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장미란 문체부 2차관도 나온다는 거예요. 안민석 의원 지역구 이런 쪽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경기 오산. 근데 안민석 의원이 기분이 나쁠까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비례대표로 나서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안민석 지역구에 내보낸다는 건 안민석 의원이 진짜 엄청나게 선수가 높으신 분인데 이분하고 싸워서 이길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척점으로 내보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전공이 체육이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지금 네.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장미란 그 차관을 어떻게 보면 대척점으로 내보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실 우리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장미란 차관이 그렇죠. 예전에. 예. 그리고 이제 임명된 지가 6개월 정도밖에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업무 파악 이제 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될 시기인데 벌써 차출이 된다. 그러면은 이 차관이라는 이 자리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관이라는 자리를 너무 그 스펙 쌓기용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가 들 지경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그 당시 사실 임명됐을 때도 여러 가지 논란과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국민 영웅으로서 장미란 선수에 대해서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6개월 만에 홀랑 나온다? 그럼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럼 총선에 대한 스펙 쌓기용 차관이었냐라는 안타까운 지점이 있는 것이죠. 아, 근데 솔직히 장미란 차관이 이런 식으로 소비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이게 차관이 된 것도 사실은 조금, 차관은 정말 관료 출신 그쪽 정통으로 일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장관하고 또 다르게 가야 되는 곳인데 거기 간 것도 처음에 좀 이상했지만 그것도 스펙 만들어주고 총선 내보내려고 그랬던 거냐? 이제 이런 얘기 사실 안 할 수가 없는데 취임 3개월 만에 장관인데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문규 씨. 그러니까 박문규 장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지나고 나서 지금 총선 나간다는 거라서 오히려 장미란 2차관은 그나마 낫다. 이런 얘기 지금 나옵니다. 임명자 제가- 잉크도 안 말랐겠네요. 아까 그 관료들의 그 장악력이 높아진다. 제가 그걸 우려하면서 아까 그 신임 장관 6분도 제가 비판을 했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박문규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장미란 차관은 5개월, 네. 또 김홍일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은 6개월 만에 지금 또 자리를 당선인으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도대체 이 인사라고 하는 거, 정무직의 최고위직들에 대해서 기관장들인데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제안을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걸 넙섭넙섭 받아먹는 사람들도 저는 문제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국정 난맥상이라는 것이 이 인사를 통해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뭐 후임에 이제 이영표 씨가 뭐 갈지 말지 하다가 아마 안 간다는 걸로 좀 뭐 보도도 나오고 하던데 아마 고민이 많겠죠. 뭐 행정의 뜻이 있으면 뭐 가고 싶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근데 윤석열 정부와 철학과 가치가 맞아야 가는 것이고, 갔을 때는 이제 이영표 그 초롱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분도 이제 갔을 때는 이 정치적인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인들이 그냥 스포츠만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겠다 이거보다는 뭔가 이것이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뭔가 정무적인 것, 그리고 민심 이런 것도 읽을 줄 모르면서 자리를 넙섭넙섭 받는 것은 전 이제는 근절돼야 된다. 그래서 장미란 차관 사태를 보면서 거의 인요한 케이스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액세서리 소모품으로 정치권에서 소비되고 버려지는 건데 전 이런 케이스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금메달리스트들이 줄줄이 다 출마하겠네요. 이런 얘기도 지금 들립니다. 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이용 의혹 관련해서 경기도청 압수수색했고요. 지금 그 경기도지사 엄청 열받았습니다. 어제 기자회견도 하고. 도대체가 내가 취임한 이후에 13번이나 내가 이 자리에 온 지 13번이나 지금 압수수색을 했는데 말이 되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요. 이걸 두고 이게 민주당에서는 평가를 이렇게 했군요. 정권에 대한 민심 위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 쇼다. 자,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언제까지 이럴 건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예전에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아예 검찰이 상주를 했대요. 그래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그렇죠. 굉장히 불편했던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건지 그냥 뭐 나올 때까지 먼지 털고 무슨 뭐 어떻게 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권이 위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엑스포 실패해서 비판이 있었고 우리 이태원 참사 때 160여 명 가량의 우리 젊은 청춘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도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엑스포 못했다고. 저는 그것도 황당했어요. 사실 이태원 때 사과를 하셔야지. 이 엑스포 못했다 사과하는 모습. 그만큼 이제 정권의 위기임을 저는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뭐 디올백, 뭐 그 디올백 뇌물 사건 등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국정에서 난맥이 있는 상황인데 그걸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창구로서 또 이 건 또 나오는 건데 이때가 지금 우리 너무 오래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는 지겨워합니다. 뭐 나온 게 없잖아요. 계속 이래도. 저는 압수수색 때 중요하지만 그 어제 영장 범죄 사실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업무상 배임죄의 정범으로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할 때 했던 그거를 다 뒤져보겠다. 뭐 과일도 사 먹지 않았냐, 뭐 먹어도 사 먹지 않았는지 이러면서 사실은 정말 망신 주기까지 집어넣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재명 대표 플러스 이제 김혜경 여사를 또 총선 전에 뭔가 좀 소환해가지고 해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사실 그 검찰에서 이 특수수사의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분들은 이제 야당 대표기도 하고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짧고 굵게 핀셋으로 범죄 혐의를 도려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안은 저는 특수수사의 기본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김동연 지사가 어제 상당히 격앙되게 표현을 하시던데 저는 그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니 새로운 도지사가 왔고 PC도 다 바꿨고 새로 시작을 했는데 언제적 이재명 대표 거를 갖다가 법화 유용 사건을 지금에 와서 압수수색을 하느냐. 네. 이건 엉뚱하다는 거고 신임 도지사에 대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핵심이 법인카드 유용이라는 것
것도 있지만 당시에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그 경기도청 사무관을 직원으로 이제 대줬던 이제 비서로 유용했던 네. 부분이 전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라면 이재명 대표의 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주장을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번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의 직원입니다. 경기도청의 직원 똑같고요. 네. 그걸 김건희 여사한테 만약에 사적으로 지금 대통령실 인력을 쓴다면은 뭐 V1, V2 지금 심상치 않게 돌아다닌다는 용어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김혜경 여사에게 붙여준 그러면 5급 사무관 배소연 씨만 문제고 지금 대통령실의 직원들 붙여주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저는 지금 대통령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는 거 정말 특수사원칙이나 이거 지켜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특수수사를 20년 하신 분 아닙니까? 30년 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기본도 이렇게 안 지킨다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걸 떠나서 양심이 없고 좀 뻔뻔하다.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도청이 이전됐어요. 그리고 도청이 이전됐어요. 이재명 맞아요. 지사 때 도청과 지금 도청이 다릅니다. 그럼 뭐 거기서 뭘 찾을 거냐고 도대체가. 아니 그리고 그동안에 가져간 자료만 수만 건이 넘어요. 예. 근데 뭘 또 더 가져갈 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그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만 말하게 돼 있고 자기가 아는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전혀 다 모르고 오직 수사만 하니까 수사로만 지금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아는 게 없고 능력이 없고 하고 싶지 않으면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본인이 결단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으세요? 아니 국정 운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기가 싫은데 뭘 더 붙들고 앉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걸. 얘기하시네. 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탈당 선언했거든요. 그러면서 민주당을 엄청나게 비판하는 탈당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회의장직을 위해서 당과 동지를 벌인 거냐, 뭐 개인 영달을 위한 거냐, 왜 우물에다 침을 뱉냐,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이상민 의원 탈당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으로? 뭐 이제 그러니까 뭐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 네. 진작부터 뭐 본인이 계속 바람 피웠습니다. 뭐 나가겠다, 나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분이 속셈을 드러낸 것이 이미 어떤 방송에서 본인은 의장직만 하면 어느 당에 가도 상관없다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언제 그런 그랬어요? 말을 했어요. 어디 정의당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자, 의장만 되면 어느 당도 그러니까 괜찮다. 국회의장직을 위해서 지금 여기저기 이렇게 신바르고 다니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의장직을 위해서라면 조선 노동당 가도 되는 사람 그런 분입니다. 네. 심지어 본인이 어느 당 가도 괜찮다고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장직을 그래도 위해서. 조선 노동당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약간 차라리 좀 미국 가서 하원 의장을 비유처럼 하시라고 하세요. 비유처럼 말씀을 드린 거지만 네.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몸 다 맞고 어떻게 보면 혜택을 입었던 이 당에 대해서 뭐 날선 비판은 좋아요. 근데 이거는 비판이 아니라 그냥 거의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 있고 뭐 우리 당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드디어 갈 분 갔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렇게 좋아요.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이 조선 노동당 얘기까지 나왔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어서 오세요. 지난번에 한번 환영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렇죠. 국민의힘에서는 뭐 슈퍼 빅텐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반길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의장직을 줄 걸로는 생각은 안 들고요. 아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도 의장직을 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분들이 많잖아. 많다고는 하는데 우선은 전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이분이 당적을요 거의 정의당이나 녹색당 빼고는 이제 거의 다 갖게 되는 거의 트리플 크라운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열린우리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이제 국민의힘까지 사관왕이 되는 거라서 전 이상민이라는 정치인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기 생각이 들고요. 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것이냐라는 직무에 관심을 갖게 돼 있는데 이상민 의원 같은 분들은 전형적으로 이제 여당이나 여당 바라기 같은 해바라기 같은 분이 조정훈 의원 같은 스타일인데 이런 분들은 직책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의장이 되고 그러니까 배지를 달고 의장이 되면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왜 대한민국이 이상민이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그 세금을 쓰고 왜 그렇게 대접을 해줘야 되죠? 본인이 네. 특별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직책에만 관심 있는 이런 정치 철새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이번에는 처절하게 저는 응징을 해야 된다. 저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사당화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지적하면서 나오시는 분이 그 전체주의 경향이 더 강한 용산 전체주의가 활약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온다라는 것이 제 논리 구조에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이상민 의원이 그렇게 날라와가지고 정착하실 곳이라고 한다면은 제가 왜 나가죠?
굉장히 탈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상민 의원의 그 직책에 대한 욕망, 욕심, 탐욕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말로 민심 동행에서 받을 마음 있으십니까? 뭐 원서는 쓰시면 받지만은 이면지로 저는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면지로 그래서 쓰겠습니다. 저희 종이가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 다행인 것이요. 저희가 그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이었을 때 안철수 의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와 철수의 맛을 느껴봐라 했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이상민의 맛을 느껴봐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마지막 첨언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조정훈, 김한길, 이상민 뭐 다 들어온다 치면요. 네. 거의 이쯤 되면은 기회주의의 만남의 광장이에요. 진짜 호두과자만 팔면은 이제 완전히 만남의 광장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적당히 하시고 국민들의 민심을 네. 좀 두려워하기를 좀 촉구합니다. 아, 진짜 갑자기 호두과자가 먹고 싶네요, 진짜. 자, 하나만 여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도 기다림에 이제 한계가 왔다. 바닥에 지금 드러난다. 자기 더 이상 못 기다린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부겸 전 총리랑 만났단 말이죠. 당에 대한 문제의식이 통했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결과론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도 나가고 김부겸 전 총리도 같이 합세하고 뭐 정세균 전 총리 얘기도 나오던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당을 만들거나 뭔가 해가지고 새로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그런 말이. 이분들 자꾸 물레방아를 돌리고 계십니다. 네.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을 더 제가 좀 더 못하는 첨언을 하시면은 말을 못해. 예, 물레방아를 어거지로 돌리면 이제 고장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참 한 세대를 열심히 기여하신 분들인데 이제는 좀 원로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싶고요. 네. 근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혼자 나와가지고 전 당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까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지냈던 저 세 분이 뭔가 좀 힘을 모아서 뭘 해보겠다 이러면은 뭐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단독으로는 어렵고요. 또 저 세 분이 마음을 합치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계파들의 수장들인데 마음을 모으기가 쉽겠는가. 저는 그래서 전혀 현실적이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이낙연 대표의 행보는 민주당 안에서 내가 있다. 우리 사람들도 좀 챙겨라라는 강한 시그널로 그렇죠. 봅니다. 사실은 좀 약간 포션을 조금 얘기해가지고 뭔가 해보려는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윤기 변호사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고요.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신 분들 이 기회에 본인들이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험료가 적당한지 필요한 보장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궁금할 때 점검 받아보시면 아무래도 마음이 든든하고 또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더 착한 보험 클리닉에서는 전문 설계사가 부담되는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줄여드리고 보장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시 해드립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신다고 하고요. 뭐 보험을 가입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강요하거나 영업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확인만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약만 하면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저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고요. 1644-1236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010-7611-3303으로 전화하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용신이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또 우리가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민심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쇼미더 민심입니다. 조수진 변호사 그리고 이승영 본부장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쇼미더 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지금 어떻게 나왔나요? 추이도 얘기를 한번 같이 들을까요? 네. 긍정이 32%, 부정이 62.9% 나왔네요. 네. 지난 조사보다 긍정이 한 3%포인트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주가 11월 다섯째 주인데 긍정이 35%였는데 32%이고요. 부정은 또 한 1.4% 정도 또 늘었네요. 늘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무엇보다 아시다시피 엑스포 유치 실패가 가장 큰 요인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는 더 빠질 것으로 보였는데 참패 아닙니까? 실패가 아니라. 네. 119대 29. 무능한 외교도 외교지만 사실 대통령은 진짜 이길 줄 알았나 봐요. 그 직전까지. 언론에서도 박빙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나왔고. 참 무책임한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에요. 보고 체계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느냐?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마치 대통령이 이기는 것처럼 이렇게 오판을 했다는 거. 근데 이게 이런 경우에는 그 엑스포 같은 경우는 오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국제 망신이거든요. 해외에서 더 잘 알아요. 잼버리 대회 망쳤지 않습니까? 4만 명 모이는 대회도 망치는데 2천만 명 모이는 엑스포를 어떻게 너희가 하겠냐. 네. 그 사우디 그 엑스포 홈페이지에 그때 투표하고 나서 나온 게 뭐냐면 이태리를 이겼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였는데 왜 돈을 6천억 가까이 써가면서 그렇게 했는지 그 시간과 에너지 이 낭비한 거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더 빠질 줄 알았는데 네. 3% 빠졌네요. 네. 자, 우리 조 변호사님은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볼 점이 그 지역별로 TK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이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70대 이상 층에서 지지율이 지난주에 비해서 11%나 줄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게 요인이 컸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사실은 북한 이슈가 있었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9.19 파기 후에 GP에 병력을 투입을 했고 그래서 윤 대통령이 민주평통회의도 주재하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전쟁 위기감 같은 것이 고조됐던 한 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70대 지지율이 오히려 내려갔다. 즉 어떤 세간에서 총선용으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떠한 정부가 압박을 함으로써 위기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있는데 네. 이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점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 원리님께서 대통령의 눈과 귀가 막힌 게 아니라 깨질 줄 알면서 그냥 낭비하면서 다닌 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얘기 중에 누가 눈과 귀를 막고서 잘못 보던 복을 했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또 대통령이 남의 말을 잘 안 듣는다. 네. 그리고 불리한 얘기하면 화를 내고 쫓아낸다. 네.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여권 관련 나왔어요. 옳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옳은 말을 하면 혼나는데. 그래서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옳은 말 하는 사람도 주변에 점점 없어지고 옳은 말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지고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자, 이제 또 우리 댓글창에 지난주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한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이 얘기가 여주에 포함이 된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의 도대체 본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제 이거 확인해봤죠? 네. 그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본질 여론을 어떻게 봤는지 물어봤는데요.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응답한 분들이 53.2%,
김건희 여사를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라고 응답한 분이 27.1%, 잘 모르겠다 19.6%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취재가 뭐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윤리 위반이나 이런 얘기도 이제 있지만 그래서 그게 바로 김건희 여사 망신 주기 위한 공작이다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으나 많은 분들은 뇌물적 성격이 짙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봐야죠. 보는 거네요. 네, 60, 70대 그리고 TK 지역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들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응답이 높았고요. 네. 예. 그 영상 보셨나요, 혹시? 네, 봤습니다. 그 최재형 목사가 작년 9월에 이제 그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건넸다는 건데 6월에는 또 무슨 고가 화장품을 또 줬다고 또 이렇게 최 목사가 180만 원어치 뭐 줬다 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대통령실이 그 뒤로는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분리하거나 이러면 입을 닫아요. 어떤 해명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거니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곳인 것 같아요. 이 대통령실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국민들이 뭐 잊어버리겠지.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 뭐라고 대통령의 배우자인데 네.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없어요. 사실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문제인 게 아시겠지만 김영란법 처벌 대상이 대통령인 공직자가 자신의 배우자가 이러한 선물을 수수한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을 때 그 공직자를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사실은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서한을 보냈다.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냐 했을 때부터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 위반 상태인데 이것을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묵묵부답으로 계속하고 있는 게 문제고 사실 저는 이번 설문조사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하고 망신주기다를 합하면 거의 45% 넘어가거든요. 50% 가까이 되는데 특히나 지금 TK 지역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비율이 거의 32.9%, 33%나 되는 사람이 난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언론이 좀 문제가 있다고 많이 보입니다. 이번 건에 대한 보도가 함정 취재라는 거에 너무 포커싱을 맞춰서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가 뭔가 당한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보도를 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관계를 자세히 보시면 카카오톡으로 10회나 면담을 최 목사가 신청을 했다고 하자 만납시다라고 했다고 하고 그 중에서 단지 2번 샤넬 명품백, 샤넬 화장품을 제시했을 때 그리고 명품백을 제시했을 때 2번만 만나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만나자고 했을 때는 안 만나줬다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났다가 갑자기 제시해서 명품백을 안 받을 수 없는 사건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고 일반적인 함정 취재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KT23님께서 김혜경, 김정숙 여사가 했으면 벌써 압색 수십 번 하고도 남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랬으면 삼족을 멸했죠.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랬으면은. 지금 김 여사 일가 문제가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도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 특검법도 그쵸? 아직 네. 걸려 있고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그 모친인 최은순 씨 징역 1년 확정됐잖아요. 구속되고, 예. 네. 그다음에 오빠 역시 그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거기 핵심 인물로 지금 지목돼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 배우자 리스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본인에 대한 특검이 사실은 이제 팩트 위에 올라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에 12월 달에 올라갈 예정이고 12월 8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죠. 원래는 네, 22일 날이 그냥 네.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날이고 민주당에서는 좀 빨리 처리하겠다고 해서 네. 8일 날 지금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엄마 그러니까 장모 법정 구속돼 버렸고 그것도 문서 위조라고 하는 끔찍한 일로 그다음에 처남이 또 기소가 되고 야 이게 진짜 한 집안이 다 이렇게 돼 버렸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정당 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됐나요? 민주당이 45.3%, 국민의힘이 34%, 정의당이 2.6%,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3.5% 이렇게 나왔네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지난주하고 좀 보면은 뭐 차이가 소폭, 있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은 어차피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3.5%포인트 하락했어요. 국민의힘이 37.5%까지 갔다가 이번 주에 34% 나왔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엑스포 유치 실패에 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근데 없죠. 저는 엑스포 실패는 뭐 실패할 수도 있죠. 그게 뭐 무조건 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엑스포를 둘러싸고 그때까지 그 호들갑 떨면서 막 했던 그 잘못된 정보와 그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실망하게 만든 게 아니었나? 언론 플레이도 언론 플레이지만 언론 자체도 문제가 있었죠. 예, 다 알거든요. 언론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가능성이 없다, 뭐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찍힐까봐 그냥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 쓴 거죠. 사실은 검증하면 금방 나올 거였거든요. 사실은 삼성의 태도가 좀 애매했어요. 삼성이 그렇게 정보력이 좋은 회사인데 그걸 뭐 몰랐을 하자고 리는 하면 해야죠. 힘 좋은 정권에서 하자고 하면 당연히 그래서 그 이재용 씨가 언론인 그 이제 기자들 취재할 때 물어봤죠.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뭐 이제 와서 이게 뭐 예언인가 하면서 돌아다니고 해요. 그때 그런 게 이제 있습니까? 슬쩍 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한 말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 재벌 해먹기 진짜 어렵겠다. 진짜 어려워요. 연기도 해야 돼요. 뭐 하면 표정 맨날 관리도 해야 되고. 동원되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정의당이 조금 올라갔네요. 1.9%에서 2.6%.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비대위 체제에 대한 뭐 기대감 기대? 이런 게 비대위원장 김준우 변호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비례 1, 2번도 막 넘기겠다. 우리는 그런 거에 욕심부리지 않겠다. 이런 또 각오도 좀 다지고 있는 셈이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내년 총선에서 여론의 투표 방향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견제론, 정권 견제의 방향으로 투표하겠다라고 하신 분이 47.3%고요. 정권 안정의 방향으로 투표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33.9%.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 18.9%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게 한 달 전에 저희가 이제 한 달 주기로 이 조사를 하는데 한 달 전 조사에서는 안정이 35.9, 견제가 42.5. 그래서 안정은 그때보다 2% 떨어졌고요. 네. 견제는 4.8%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견제론에 더 힘을 받고 있다. 정권 견제론에. 네. 이게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할 그 당시에 또 견제에 대한 욕구가 사실은 상당히 강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이게 줄어들지가 않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뒤로도 계속해서 견제가 조금 더 탄력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 뭐 딱히 이 정권이 잘한다라고 어제 개각만 봐도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냥 총선용으로 그냥 하고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라는 게 다 총선에만 집중돼 있잖아요. 뭐 민생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국민들 눈에도. 그렇죠. 네. 지금 아직 결정하지 않았거나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 견제 쪽으로 좀 가는 거 아닐까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다음 그 우리 문항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중도층과 무당층 얘기가 다음 질문에서 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음 질문이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해서 국회 제1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었거든요. 그게 그건가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어쨌든 일단 이 얘기 먼저 정리 좀 하고요. 네. 그 조수진 변호사님, 네. 이 정권 안정과 견제의 방향 이 퍼센테이지가 사실은 뭐 좀 왔다 갔다 등락은 있지만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세대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2030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중도층에서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퍼센트가 굉장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측에 점점 유리하게 좀 여론이 흘러간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보수 진영의 강세 지역인 PK에서조차도 정권을 견제하겠다라는 게 38.2% 이게 사실은 풍향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 PK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비율이 거의 26.2%입니다. 그러니까 합하면은 상당한 퍼센트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정권 안정 48%로 투표하겠다라고 나왔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거의 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뭐 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모습 등등에 대해서 반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경기도 압색하지 않았습니까? 법카 네. 문제 가지고 이게 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여기는 이 정권은 건드릴 거라면 그거밖에 없어요. 사법 리스크 계속해서 건드리면서 네. 그거밖에 카드가 없으니까. 또 지금 이달에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이거에 맞불을 뭐 성격을 뭐 갖는다고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 툭하면 압수수색 뭐. 예.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맞불 형식으로 지금 또 기획을 좀 하는 모양새가 좀 보인다. 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좀 큰일인데. 그리고 그러면? 총선 전에 아마도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전에 직전에. 이 건에 대한 네. 법카에 대한. 네. 근데 사실 법카는 그 배모 씨가 뭐 그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켰다는 그 배모 씨가 이미 집행유예 판결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법카 얘기는 사실 다 끝난 건데 또 뭐 나올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이라고 하는 걸 다시 집어넣어가지고 이번에 네. 한 건데 저는 그래서 이게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법정 5년. 구속된 거 네. 5년 그 건하고 좀 연동돼가지고 좀 분위기를 좀 만들어 보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과거에 이미 뭐 재판이 다 보도가 됐던 것을 계속해서 우려먹기식으로 뭐 이걸 갖다가 지시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그거에 관련해서 위증했다든가 계속해서 추가로 또 문제를 만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보실 때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검찰에서 없는 사건도 부풀리고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수사는 안 하고 네. 예.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여론에 의하면 내년 총선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지지하는 정당이 어딘지 상관하지 않고, 일단 어느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겠냐, 이제 이걸 물어본 게. 그렇죠. 있죠. 예측을 물어본 네.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이 52.9% 얻었고요. 국민의힘이 34.9%, 잘 모르겠다 7.8%, 기타 다른 정당 2.3%, 정의당이 2% 이렇게 나왔네요. 야,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TK를 예.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했고 60대 그리고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양상은 정당 지지율하고 비슷한 양상인데 그 폭이 조금 다르죠. 더 높죠. 민주당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당층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45.2%로 점쳤어요.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는 17.3%밖에 안 됩니다. 무당층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중도층에서는 49대 32 네. 이렇게 해서 민주당 우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설문 내용이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본인 지금 어디를 지지하시더라도 다음 총선에서 어느 당이 1당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상태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거의 53%, 52.9%가 민주당이 아마 1당이 될 것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에 지금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무당층이라고 답했던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분들이 난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지지하진 않지만 민주당이 되지 않겠어요? 라는 쪽으로 이동했다라는 분석 결과인 건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사표가 되고 싶지 않은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수로 가는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마지막에 가면 투표장에 들어가서 찍게 되는 심리가 있는데 이 거의 52% 가까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그분들의 심리가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사실상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를 지금 상황에서는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결론적으로 내년 총선에 투표를 진짜 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이것도 좀 적극적. 확인해 봐야지 네, 또 그렇죠.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네. 자, 지역이나 연령별 특이점도 좀 뭐 물론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긴 해주셨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연령별로 특이점이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는 민주당 우세를 점쳤어요. 아, 20대에서 50대가 근데 특히 20대에서는 네, 거의 20대. 65%, 네. 65%가 민주당이 일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요즘 답변했습니다. 젊은 층의 그 민주당 지지율이 조금씩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 2030이 원래는 보수적이다 해서 지난 대선 때도 그게 큰 캐스팅 보트로서 엄청 작용을 했는데 네. 조금씩 2030 쪽이 민주당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인이 뭔지 추세입니다.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2030한테 어필하는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뭐 이렇게 뭐 매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매력이 없어요.
매력은 없는데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용으로 대선 때도 선거용으로 이용해 먹고 또 이번에도 또 어떤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보이니까 자기들이 속았다 뭐 이런 생각. 그리고 공정과 상식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뉴욕타임즈에서 우리나라 저출생 얘기하면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요인 중에 하나를 패미랑 반패미가 너무 싸운다를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지금 신당 만들어서 20대 남성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또 실제 그러기도 한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너무 갈라치기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0대에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반대 극부적으로 또 좀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여론조사는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서 무선 ARS 방식으로 실시를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반에서 3.1%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11명이고 응답률은 6.6%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조사 계획과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서치통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민심을 알아보는 그런 거는 여기까지 주간 여론조사 민심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바로 이어서 영친이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인 쇼미더 영심 저희가 준비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커뮤니티를 통해 한 조사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된다. 재미로 그냥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고요. 자,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엑스포 유치 실패해서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이거였죠?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여론조사에서 묻고 싶었는데 여기서 물었네요. 예, 네. 18,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당연히 1등은 예상하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 유치 순방 외교 성과 없어 92%고요. 두 번째가 국무총리 등 유치준비위원회, 민망한 수준 최종 PT 등 준비 부족 4%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 1%씩 나눠 가졌는데 전 정권 부실한 유치 노력,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금전공세 뭐 이렇게 빈살만 나왔네요. 어리둥절. 빈살만 내가 뭘 내가 왜 영신이에 왜 등장하는 거죠? 자, 대한민국 부산시가 2030년 엑스포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큰 표차로 져서 유치에 실패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냐 이거였는데 저는 이거지만 로마하고 차이가 안 났다는 것도 사실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3등하고 박빙이었어요. 이탈리아는 아예 뭘. 제대로 안 했어요. 나중에는 그냥 거의 포기 상태. 그러니까 그걸 또 가지고서 야 이탈리아가 포기했으니 우리가 다 그거 흡수할 거다 막 이랬는데 29표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29표. 그러니까 이 정권 우리나라 바뀌기 전에 국격으로. 33나라가 또 우리를 지지했었는데 그거보다 오히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댓글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조 변호사님 어떻게 나왔어요? 예, 유저 JN1님께서 해외여행하느라 욕봤소. 촌철 살인이네요. 이거. 그러네요, 진짜. 네. 다음 QBRRNRR님께서 총점 168점 중 29점이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눈 감고 찍어도 29점 더 맞을 것 같은데 96개국 150회를 각국 정상들을 만났다는데 대체 만나서 무엇을 한 거지? 공부를 했으나 점수가 바닥이면 그만둬야지. 사실 그래요. 이게 사지선다에도 25%가 퍼센테이지인데 이건 줄만 세워도 되는 삼지선다 아니겠습니까? 숨만 쉬고 있어도 29표 얻는다니까요. 야, 이거는 진짜 갑자기 되게 찍기 실력이 너무. 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 해주세요. 예, 릴리님께서 개임이 끝난 후에도 반성은커녕 전 정부 탓부터 온갖 탓만 들어놓는 무능력한 정부 인사들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때 맞아요. 그래도 박진 장관은 아예 전 정부 탓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긴 했어요. 나중에 살짝 그 앞에 해놓고 아니라고는 하긴 했죠. 예. 네, 그다음 JL1 유비님께서 잼버리나 이태원 오송 참사 이런 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이 세계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곳에 어느 나라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네요. 네. 그렇죠. 해외에서 우리가 모를 것 같죠? 더 잘 알아요. 우리 한국 상황을. 맞아요.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무슨 대회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얼짱님께서 잘 됐다. 이 정부는 뭘 해도 찜찜하다. 안 하는 게 이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혹시라도. 근데 이건 2030년에 할 거라서.
그냥 부끄럽다. 뭘 해도 네. 부끄럽다. 이런 것 같아요. 네. 다음 NM6NU님께서 1호 영업사원 일하면서 그렇게 싸돌아다니더만 판촉비만 낭비하고 실적은 꽝이네. 나 대기업에서 영업만 32년 했는데 월말 되면 실적 때문에 피가 말라요. 근데 우리의 1호 사원은 전임 탓만 하고 전임이 만들어 놓은 거래처도 날려버리면서 119대 219가 뭐냐 아서라 접어라 라고 네, 말씀하셨네요. 이분 정말 전문가다운 네. 얘기가 딱 나오네. 영업의 기본을 알고 계신 분 같아요. 우리 회사 상사인 줄 알았어요. 가서 영업해. 영어사원 1호에 혹시 전임이 아니실까 이분이? 네. KNU092777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제 무슨 핑계로 해외 나갈 건지 고심 중일 듯. 야, 근데 뭐 핑계는 굳이 나가신다는 대표, 거 아니에요, 이번에? 네덜란드 11일 날 또 나가신다고 네덜란드 또 좋은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환승하러 들어오시나 봐요. 왜 이렇게 국내에 안 계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편하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예. 예. 네. 자, 마치기 전에 저희 통통 생활에서 상품이 출시되는데 요거 지금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뽑아서 이제 안 주나요? 더 이상? 뽑긴 안 하나요? 우리 원래 그게 그때는 뽑기 없어요? 네, 댓글 하신 분들 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명씩 뽑아주세요. 예. 뽑기 있대요. 네, 뽑아주세요. 예. 저는 처음 댓글 해외 여행하느라 욕봤어. 유저 JN1HN9L이겠죠? LF3L님. 예, 그리고 예, 저는 영업사원님. 아서라, 접어라, 만들어 놓은 거래처도 날려버린다. 유저 NM6NU22님 뽑겠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유저 JL1UB85F4T님. 잼버리나 이태원 노동 참사, 이런 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이 세계로 알려졌는데 누가 어느 나라가 찬성하겠습니까? 이게 되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정확한 답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 저는 이분을 일단 뽑겠습니다. 네, 저희 통통쌀 비싸서 사실은 이 패널들한테도 안 드리는 그런 쌀이에요. 비싸다기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정성을 그만큼 들여가지고 만든 쌀이기도 하는데 한번 정말 드셔보시고 참여를 많이 해주십시오. 쇼미더 영심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의 힘으로 삽니다. 소비자 선호도 1위인 강화교동 해풍맞은 고시카리 통통쌀이고요. 1kg씩 소량으로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청결하고 아주 신선합니다. 무공해 지역에서 생산된 상등급의 쌀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맛과 모양이 아주 좋습니다. 현재 통통몰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소비자들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구매해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통통쌀 출시 이벤트로 원래 지난 달 말까지 뉴스인사다가 시청자들에게 10% 할인 쿠폰 증정했으나 이번 달에 또 우리 유튜브도 가입하시고 그러면은 또 아마 더 좋은 일이 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 최진봉 교수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하고는 인사드리고 우리 뉴스인사이다 2부 같이 하는 거 아시죠? 네, 두 분 가시고 저희는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하겠습니다. 총선 판세랑 진짜 민심 분석부터 검찰 언론 개혁까지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한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 일부에서 하지 못한 얘기들 2부에서 많이 하려고 하고요. 어제 변상욱 대기자와 같이 했던 프로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매우 여러분들에게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인사이다 프라임은 저희가 구독자랑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갈 거긴 한데 멤버십 회원에게만 저희가 서비스를 할 예정이에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이다 프라임을 지금 시작할 건데 우리 조선희 변호사는 그대로 남아있고 다른 분 모십니다. 자, 어떤 분 모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 이 두 분을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이현지 변호사님 그리고 조수진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에 봬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완장 찾는데 보여요? 네, 보여요? 안 보여? 노반장. 저 아까 그거 보고 빵 터졌잖아요. 아, 그래요? 노반장님, 이제 반장님이라고 부를게요. 네, 저는 그거 생각나요. 뭐 중학교 때 칠판에 떠든 사람, 뭐 자율학습 시간 잠잔 사람 이런. 정문에서 이런 언니 있었어요. 이거 차고 너 치마 왜 이렇게 짧아? 일로 와봐. 잘하는데. 그 여기 칠판 넣어놓고 경고 윤땡땡 이렇게. 참고로 저는 반장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근데 여기 와가지고 내가 출세했습니다. 반장이 됐습니다. 드디어. 자,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매주 화요일에는요, 이렇게 서초동의 보물, 서초의 보물 한번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금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서초동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조수진, 이현주 두 변호사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좀 많이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뭐 이현주 변호사님 워낙 말씀 잘하시기 때문에 또 제가 오늘 기대를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갱상도 친구님께서 여걸 삼총사 나오셨네요. 네, 오늘 어떤 얘기 할지 뭐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이제 검찰과 마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해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수사 강조하면서 마약과 전쟁을 선포했는데 진짜 그렇게 전쟁까지 선포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된 게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근차근히 풀어가죠. 우리 사회의 마약이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퍼져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동안은 가만히 놔뒀다가 퍼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퍼져 있다고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야 뭐 그 세계에 발을 걸치고 있거나 접하지 우리는 않으니까 모르죠.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발전되는 그 통신 기술 때문에 텔레그램. 텔레그램 방에서? 예, 요즘은 텔방에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거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마약을 파는 사람, 찾는 사람이 모여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 장점이 첫 번째, 자기가 그 방을 지워버리면 누구랑 거래를 하고서 그 방을 탈퇴해버리면 다 날아가고 비밀 대화방은 특히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포렌식을 해도 잘 안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오른손 왼손 거래라고 해서 대면 거래를 했다고 해요. 서로 이제 신분이 노출되는 건 꺼리니까 뭐 왼손으로는 돈을 서로 거래하고 오른손으로는 서로 마약을 이렇게 건네면서 오른손 왼손 거래. 이게 옛날 수법이고 요즘에는 텔방에서 그렇게 접선을 해서 거래를 하는데 그것도 만나지 않고 뭐 지하철 어디 무슨 무인 보관함에 보관함이나 넣어놓고. 어디 네. 뭐 길거리 어디에 숨겨두겠다 사진 찍어놓고 보내고 찾아가고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모여있는 텔방에는 5,000명까지 그 잠복 수사를 하던 수사관이 말해준 건데 5,000명까지 모여있는 방을 봤다고 해요. 그래서 마약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원래 함정수사를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가지고 수사하면서 마약도 잡는데 부수적인 다른 그 포르노라든가 이런 영상 관련된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또 찾아내기도 하고 사실은 그래서 수사관들이 그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사이버 수사대에서도. 맞아요. 근데 이게 워낙에 기술 발달이 되다 보니까 마약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뭐 10년 전에 들을 때 비해서 요새 뭐 거의 굉장히 저가로 뭐 불과 몇만 원이면은 뭐 한 짝대기씩 이렇게 막 구할 수 있다고 짝대기? 하고 전문 용어네. 짝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뭐 중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 고용량에 효과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마약을 저가에 구입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나 이런 광범위하게 많이 퍼져 있어서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솔직히 미드에 보면은 브레이킹 배드인가요? 뭐 마약 만들고 선생님이 팔고 이게 그냥 너무너무 많잖아요. 나는 그걸 보면서 마약에 대한 수법이나 이런 걸 제가 좀 많이 배웠는데 그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텔레비전에? 5년 사이에 마약 사범이 10배 증가했다고 해요.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수 없는 집이고, 그리고 저희가 미드를 보면은 그 수트라는 네. 그 로펌에 관한 영화가 있는데, 처음에 신입 변호사한테 마약 검사를 하게 하여 소변을 받아와라. 그런 사회가 도래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미국에서도 그게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1987년에 엄청난 그 재앙인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납니다. 열차 탈선. 예, 네. 2개의 열차가 가로지르다가 이렇게 충돌을 해서 탈선을 해서 16명이 사망하고 한 200명 가까이 부상을 입은 사건인데, 기관사가 마약을 한 상태였던 거예요. 대마를 한 상태여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그렇게 안전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뭐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된다라거나, 미국 정부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의 이런 마약 탐지 검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걸 증명해야 된다거나,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사실 쫓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게 도입될 때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너무 매체에서도 마약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도 너무 마약을 그냥 막 하는 걸 보여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오히려 더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게 마약 중독 경과를, 그러니까 원인을 한번 보면은 스스로 원해서 마약인 줄 알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알려서 경각심을 좀 알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던 게, 모르고 중독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해요. 뭐냐면 워낙 요새 퍼져 있으니까 피로회복제다, 다이어트 약이다. 예, 다이어트 약이다라고 해서. 근데 이게 이 대마랑 다르게 필로폰류는 한 번만 맞아도 바로 중독된다고 하고, 한 번 맞은 사람은 그 중독성을 끊기 굉장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근데 모르고 맞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뭐 남자친구나 뭐 남편이 마약을 하는 경우에 자기 아내에게 투약을 시켜서 성관계 목적으로 같이 투약을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여자 피고인들이 검거될 경우에 그런 핑계를 많이 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마약의 위험성이나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마약이다라는 거는 오히려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사실 이번에 이성균 씨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나는 본인이 이제 인정을 하면서 마약 투약과 관련해서 나는 근데 몰랐다. 같이 했던 여성분이 이렇게 타가지고 줘가지고 자기가 먹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자, 이제 이 얘기부터 좀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마약과 관련해가지고 지난 이태원 참사 발생했을 때 경찰이 마약 단속 하려다가 못 막았다는지 이런 얘기 나오니까 한동훈 장관 뭐 이런 쪽에서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좀 계속 그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하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힘든데, 이미 기존에 해왔던 몇 년에 걸쳐서 해왔던 행사이고 매뉴얼이 있거든. 매뉴얼을 따르면 되는데, 이건 매뉴얼도 있고 집행만 하면 되는데 안 한 일이다 보니까, 이거 거기서 이제 뭐 클럽에서 마약을 나눠주고 이런 거를 거기서 피의자들을 줍줍하기 위한 게 아니었나 의심할 만하죠.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지금 어제 뭐 장관 경질이 있을 예정이라고 발표됐는데, 거기 보면은 한동훈 장관은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원포인트로 뭐 연말쯤에 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 황태자, 뭐 이인자, 후계자로 여겨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영웅적인 이미지, 한국의 마약 범죄를 뭐 척결한 사람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라는 의심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다른 정부보다 이 마약 수에 더 열심히인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다. 그럴 수도 있다. 추측입니다. 추측. 예, 추측.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원포인트 개각의 경우에는 사실 너무 일찍 등판하면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선에 나간다는 거는 뭐 거의 뭐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늦게 좀 이제 등판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고. 근데 이게 지금 마약 단속을 성과로 가져가기에는 사실 뭐 연예인 몇 명 잡은 거 말고는 미미하고, 이제 검사 친족들의 뭐 마약 의혹은 오히려 수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폭로가 된 상황인데, 저는
이 정부에서 이 마약 수사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태원 참사하고까지 연결을 시키면서 사실 그거는 뭐 이제 구청이나 서울시하고 협업하면 될 일이지 마약 수사팀이 굳이 가서 질서 유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의도인데 저는 검찰 정권의 실효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다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마약을 자꾸 건드리는 이유가 그렇죠. 검사가 대통령 되니까 이렇게 마약 청정국이 된다. 이렇게 수사를 잘한다라는 거를 보여줄 게 절대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조폭, 마약, 뭐 이런 거예요. 성매매 이런 거예요. 때려잡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굉장히 올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도 그거 어떤 그림이냐면 뭐 용산에서 마약사범 뭐 몇백 명을 검거했다라는 다음에 수사 결과를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뭐 마약의 심각성, 폐해, 그리고 이번에 성과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럼 그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현장에서 고생한 건 경찰관이지만 성과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마치 윤 대통령이 그 엑스포를 하면서 굳이 본인이 나가서 이제 PT를 하고 망신을 당했지만 결과적으로 꼭 그런 효과잖아요. 자기의 공으로 가져오기 위한 효과. 그럼 혹시 원포인트 개각할 때 딱 발 맞춰가지고 우리 그동안에 성과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하려는 거였어요? 그게 뭐 보통 그거잖아요. 보통은 한동훈인가? 마약 사범 구속 몇 명, 불구속 입건 몇 명. 제가 예언을 하나 하는데 아마 구속 뭐 몇백 명, 백몇 명, 뭐 불구속 뭐 2,000명 하고 플러스 뭐 연예인 몇 명 이럴 거다라는 그런 썰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사실 그 얘기는 들어서 놀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그분이라면 내가 그분이라면 그렇게 하면은 뭔가 딱 효과가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한동훈 장관 도대체 한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특별히 그 굴욕을 참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현재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물어봐도 그게 다 나중에 이제 딱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렇게 딱 뭔가 한마디 하고 인상 강하게 주면서 봐라. 니네가 그동안에 내가 한 일이 있네 없네 이렇게 말했으나 현실은 이랬다. 나 이렇게 묵묵히 니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묵묵히 난 일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성과를 냈어.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분이 굉장히 그런 거 되게 남의 평에 세밀하신 분이거든요. 목도리 보십시오. 패션 센스 좋다고 여러 번 보도가 되고 나니까 매번 스카프하고 나오세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검사님들이 좀 그래요 원래? 원래 검찰 출신이시잖아요. 검사들의 수사란 게 그렇잖아요. 특히 검찰의 특수수사는 수사가 반, 홍보가 반. 근데 그렇죠. 홍보가 중요하죠. 홍보가.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냉소적으로 홍보가 뭐 반이야 90%지. 그리고 극장식 수사라고도 얘기하죠. 정 가정을 생중계하듯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검사가 자기 그 이름을 드높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네네. 사실은 수사와 공판이라는 거는 증거 뭐 이런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지 증명력이 얼마나 부여될지 법관의 자유심증이 굉장히 복잡하고 긴 과정인데 그런 거 상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보여주기에 능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머리들이 좋으니까 또 그렇게도 하는군요. 그런데 좀 이번에 좀 체면을 구기긴 했어요. 원래 연예인 마약 사건으로 시선을 돌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거는 사람들이 너무 이제 뻔히 아니까 이제 욕도 하는 데다가 이성균 씨랑 지드래곤은 음성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마약수사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음성 나올 거를 대대적으로 난리를 치면서 했을까? 제가 대단히 의문인 게 이상해요, 저는 솔직히. 극장식 수사라고 네, 이것도 네. 극장식 수사의 폐인데요. 극장식 수사의 폐가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미 그 설익은 시나리오를 무대에 올렸어요. 어떻게든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사 잘못했네, 단서를 잘못 포착했네라고 하는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더 파고들까요? 후자가 되죠. 더 파고들어야 되겠지. 저는 이성균 씨랑 지드래곤은 그 모발 검사에서 최대한 검출되는 건 1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데 소변 검사에 따라서 복용 후로부터 검출되는 기간, 뭐 모발 이런 게 다 다른데 모발은 최대가 1년이라고 해요. 물론 1년 전에 마약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뭐 이 유흥접객원이라는 분이 시점을 언제로 진술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설익은 단계에서 사건을 터뜨렸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단계 전략이 필요하죠. 그랬더니 마약 공급책이 있더라라고 하면 모발 검사는 안 나왔지만 공급책이 있으면 또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그 공급책이라는 의사도 영장이 기각됐단 근데 말이죠. 영장 기각된 게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범죄 사실 수사 소명이 진행의 단계로 봐서 수사 진행의 단계, 범죄 소명의 정도로 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예요. 그러니까 이거 처참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 창피할 텐데. 수사가 설익었다. 소명도 안 된다라는 말을 점잖게 쓴 거예요, 판사가. 제가 GD나 그 이성균이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이성균 씨는 검찰에서 마약 관련 제보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그 관련자를 잡았을 때 굉장히 군침을 흘릴 만한 인물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나의 아저씨잖아요. 나의 아저씨인데 그때 우리 드라마 보면서 얼마나 울었어요. 이미지가 사실은 아이유 씨랑 나와서 근데 마약했어. 근데 검찰이 잡았어. 이건 정말 사실은 국민들이 볼 때 이슈를 굉장히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이고 검찰 잘한다. 그래서 사실은 설익어도 이게 빠져나가기 전에 누설되기 전에 빨리 터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또 저는 검찰이나 수사기관 누구한테서 나오는 비열하다고 생각한 게 그건 유흥적개곤하고 나 너 좋아하는 거 알지. 이게 육성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이성균 처에게는 이해관계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 배우가 하는 역할과 그 배우의 사생활은 다른 문제니까. 이건 이게 뭐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건 정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우 생활도 보통 무리를 일으켜도 얼마간 후에는 복귀를 하게 되는데 글쎄요. 정말 저는 너무 복귀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이성균 씨는 광고 이 모델 효과가 엄청나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해와 이런 것들은 정말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빌딩 100억짜리 팔았다고 하잖아요. 이 사건 부인이. 터지기 직전에. 그게 네. 아마 뭐 여러 가지 썰이 많지만 저는 광고 위약금을 미리 마련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유아인 씨가 광고가 원래 그 무리를 일으켜서 파기가 되면은 뭐 2배, 3배 이렇게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이. 유아인 씨가 거의 100억 가까이 냈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야, 근데 솔직히 저는 음성 나왔을 때 이분들이 그리고 지드래곤 같은 경우는 특히 엄청 당당하게 행동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검사를 해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정도 사람이면 지드래곤이나 이성균 정도의 사람이면 내 모발에서 성분이 남아 있는지 안 남아 있는지 본인들이 국가수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겠지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사실은 결과를 봤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렇게 하겠죠. 내가 변호사라도. 지드래곤처럼 이제 돈 있는 사람이고 되게 이게 중요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지드래곤이 자기는 안 나온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색도 안 했다고 그러고 좀 되게 당당하게 행동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랬을 거라고 나는 보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아주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연예인들은 목숨이 달려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수사기관의 선입견 때문에 검사 세계 내에서 또 성관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딱 보면 그냥 범죄자인 거예요. 유성균 씨의 경우에는 협박을 당하니까 3억 원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냉정히 생각해보면 나하고 그런 관계였던 걸 폭로하겠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그 협박,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마약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근데 이제 수사기관은 마음이 앞서는 거죠. 왜 마약을 안 했으면 3억이라는 돈을 갖다 바쳤겠어. 그리고 GD는 예전에 대막 한번 기술 정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사기관 원래 앞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가령 이건 또 시나리오예요. 이건 추측이에요. 자기가 이미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담당 수사관은 거의. 근데 위에서 뭐 좋은 거 없냐? 뭐 이 시기에 뭐 그렇잖아요. 우리 뭐 터뜨려줘야 될 타임이에요? 어떤 걸 가리기 위해서, 이슈를 가리기 위해 그러면은 이거 확실합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성균 씨 특히 KBS에서 나 너 좋아해 그 울림통 있는 목소리를 육성으로 냈을 때 검찰에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번 물면 뭐든지 결과를 내고야 마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도 보면요. 처음에 어떻게 처음에 시작됐습니까?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는데 그 썰이 카더라가 그 사모펀드가 뭐 재생에너지라든지 어떤 에너지 사업을 할 거고 그래서 이 주가 떡상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청와대 발 그런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 사업을 밀어줄 것이다라는 의혹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사모펀드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저것도 안 나오니까 마지막에는 입시비리로 갔잖아요. 털다 보면 나오거든요. 언젠간 털다 보면 먼지가 나오고 그 먼지를 안 계속 털린 털면 사람이 된다. 누가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두 가지 생각했어요. 효과가 있는데 피의자에게는 첫 번째는 이제 수사기관이 이렇게 피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수사 진행 중이고 자기 뭐 수사팀 그리고 자기 이름이 뭐 언론에 실리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피의자 뭐 피내사자가 의혹 이제 싸울 의혹을 다 상실 난 모든 걸 잃었다라고 자포자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성균 씨 같으면 자기가 혐의가 없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라면서 뭐 국가 변상을 할 수도 있고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까지 터지면은 내 인생이 끝났구나. 자포자기를 하고 아예 대응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이렇게 무리한 수사하고 이런 걸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라는 주장을 막아버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근데 어쨌든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마약 상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어쨌든 불구속되고 그런 걸 보면 변호사들이 마약 전담 변호사여서 마약 전담 검사 출신이어서 지강원 그러니까 사실 그분은 유명하잖아요. 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지금도 유효한 거죠. 그 김무성 씨의 전 국회의원 김무성 씨의 사위 이상균 씨도 굉장히 선처를 받았던 게 숨은 변호인이 누구냐면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장이었기 때문이죠. 왜냐면은 그 최교일 씨가 검찰을 그만둔 게 옷을 벗은 게 2013년. 그 사건이 발생한 게 2015년. 아직 따끈따끈한 정관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면 이성균 씨 같은 경우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황하나 씨라고 뭐 알려져 있는 어쨌든 뭐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했다는 이제 얘기가 그때 나왔었기 때문이다. 뭐 이제 이런 게다가 돈도 3억에다 줬대더라. 이러니까 그랬을 것 같네. 이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콕 찍은 것이고, 뭐 GD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과거에 나 혹은 행동하는 거나 좀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검사나 수사관들은 이게 확실하지 않아도 거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찍었어요. 본인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로 하지만 본인은 확신을 가져요. 그 수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했고,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나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냥 일단 찍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했었을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그런데 유아인 씨는 이제 결국에는 또 구속은 또 면하게 이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이상균 국회의원 김무성의 현사위 죄송합니다. 사위 이 사건이 굉장히 재밌는 사건인데 이성균 씨는 음성이 나오는데 이렇게 방방곡곡 떠들고 저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쵸. 이상균 씨의 경우에는 어떻게 밝혀지냐면 최교일이 변호사 사건 수임 신고를 누락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를 한다고 하면서 누구야 이게 1억 이상 7건을 신고를 누락했는데 그중에 3건은 보수가 1억이 넘는 대형 사건이고 그중에 하나는 이상균이네. 이상균 마약 사건이네. 이상균이 누구야? 김무성 사위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보도가 안 됐어요. 툭 튀어나온 건 2015년 9월에 최교일의 그 수임 사실은 이제 신분이 밝혀지면 이런 뭐 유착관계 때문에 봐줬다거나 아니면 그 세무신고 목적에서도 누락하기도 하죠. 거기서 터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성균 씨는 억울하죠. 저는 억울하다고 MB 아들도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닌가? MB?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시연 씨? 2014년 5월에 마약 공급책이었던 송모 씨가 서울 시내 모텔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붙잡힙니다.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 뭐 재물 손괴 이런 걸 했더니 마약에 취해 있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마약 공급책은 모든 걸 내려놔요. 왜냐하면 공적이라고 하죠. 관련 공범들을 부는 거. 그러면 공적을 판다고 하죠. 그렇죠. 공적을 쌓는다고도 하고. 그럼 자기는 선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인생을 해고해 보면 나 새로 태어날래. 다시 돌아갈래.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 상선 뭐 하고 같이 놀던 사람 다 불고 나는 마약도 끊고 새로 태어날래 하면서 관련되는 사람들을 다 제보를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유일하게 수사가 진행이 안 된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나온 그 이정섭 검사의 처남 또 제대로 뭐가 안 됐기 때문에 무마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된 거 근데 그 아니에요? 사건은 대단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마약에 취한 상태로 집에 있었고 그분이 처내시는 분이 불안감을 느껴서 이렇게 마약에 취하면 가족들을 폭행하고 그래서 친정 부모를 불렀고 그래서 또 제어가 안 되니까 경찰을 불렀는데 현행범이잖아요. 마약에 취해 있으면. 그렇죠. 현행범 체포를 안 해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집에서 뭐 알몸으로 누워 있다든가. 아니 딸 앞에서 약에 취해가지고 알몸으로 막 그랬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와이프가 남편을 마약 의심으로 신고를 한 상태인데 경찰이 집에 방문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본인이 그러니까 그 이정섭의 처남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할 수 없다. 검사하러 경찰서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원래 검사를 하려면은 그 면봉 같은 걸로 이 표피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입안을 이렇게 긁어서 그 면봉을 이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국과수에 보내는 거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경찰서로 사람을 데려가거나 키트를 가져와서 집에 가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게 강제 수사예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라는 거는 원래 영장이 있던가. 이거 표피 세포 채취하겠습니다라는 영장이 있던가 또 하나는 범죄가 의심될 때 현행범일 때 두 가지일 땐 영장 없이 무조건 할 수 있는데 일반인이었으면 마약 의심 신고가 가족으로부터 있다? 이거는 굉장히 유력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바로 그냥 강제 수사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임의로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니까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변호사 생활 18년 하면서 듣도 보도 못한 경우예요. 그렇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거하고 피사실 요지를 고지한 다음에 경찰서에 데려가서 소변 검사, 모발 검사 같은 거는 이제 영장을 친 다음에 영장 금방 나오잖아요. 영장 나오면 전문 용어 많이 나옵니다. 영장 친다. 네, 영장대로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발을 몇 개를 뽑는지 아세요? 많이 뽑더라고요. 100개 뽑는 거 100개 내지 300개를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나겠더라고요. 이만큼 많이 100개 내지 300개를 뽑고 그리고 소변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거부를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소변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담아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런 협조를 안 한다라고 하면 병원에 가서 방광으로부터 직접 그렇죠. 어쨌든 그런 절차들을 다 생략한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왜? 근데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안 그래도 우리 이 변호사님 나오신다고 해서 이게 검찰이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약간 조금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면은 그 이정섭 처남 자체가 이정섭이라는 그 유력한 검사의 처남이잖아요. 그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의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이제 이정섭 씨와의 검사와의 관련성인 건데 밝혀져야 되지만 근데 경찰이 출동했고 그리고 이 처남댁이 경찰에 심지어는 본인이 이제 채취한 증거들하고 다 핸드폰하고 갖다 주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증거가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하고 수사관이 여러 번 바뀐 건데 경찰에도 이렇게 검사의 영향력이 그렇게 많이 미칩니까? 왜냐하면 행정 조직이 다르잖아요. 경찰, 검찰. 근데 그건 그 이정섭 검사 자체 그 개인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다거나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경찰 조직하고 검찰 조직이 맞서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딘선가 경찰 윗선에서 연락이 왔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준불 났다고 나는 시킨 대로 안 한다라고 하면 이 관서 자체가 검찰한테 찍혀서 앞으로 그 관서가 올리는 모든 사건에 샅샅이 숙제 검사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경찰들 비리를 또 검찰이 캐겠죠. 그럼 너도 나도 죽는 거 이런 상황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실 경찰이 10만 명이 넘죠? 네, 10만 명이 넘죠. 그 비리를 저지른 사람도 더 많아요. 왜냐면 검사는 2,000명인데 여긴 10만 명이니까. 숫자상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암묵적으로 이렇게 평화 노선을 걷고 있는데 여기 건드리면 여기도 칠 거잖아요. 서로 전쟁하면은 서로 피본다. 근데 자기네들이 더 좋을 게 피본다고 없다.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아이고. 조직 대 조직의 문제가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검찰의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그렇죠. 뉴스인사이다
프라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가 버려서 요즘 화요일에 듣는 서초의 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막 얘기를 하다만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이름이 서초의 봄인 거는 서울의 봄처럼 봄을 서초동에 이 검찰 조직이 가져다 봄을 주고 기다린다. 이게 유료방송이라 그래서 제가 이거 본전 생각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되게 준비를 해왔는데 하고 준비해온 얘기에 반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뭔가 좀 맞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생방송 라이브 끝나고 다시 보기 가능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거니까 SNS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